네. 자, 안 알아듣는 거임? 무슨 얘기지? 세월호 관련 증인들 팩트TV에 출연함. 그래요? 오, 뭘로 출연한 거야? 아, 이게 지금 국정감사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저기 중요한 얘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혹시 두 개로 들으실 수 있는 분 있잖아. 2.0 버전으로 두 개를 보고 계시다가 중요한 얘기 나오면 딱 알려주세요. 같이 보게. 예. 네네. 일단 여러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선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이제 민들레 농장 사과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민들레 농장에서 일단 텔레그램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너무 고맙다. 예, 일단 너무너무나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 되게 추석이 빨랐잖아요. 추석이 빨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농약을 쳤대. 이게 이제 그렇게 추석이 빠르면 빨리 색깔을 물들게 하는 농약을 친대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추석이 너무나 빨랐고 이 사과를 팔 방법이 없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렇게 추석이 빠르면 그냥 우리도 농약을 치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야.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방송 시청하신 분들이 막 주문을 하셔가지고 큰 도움이 되셨다고 고맙다는 말씀. 왠지 그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친환경 농사 지으시는 분 한 분을 지켜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다행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그 다음 메시지로 저한테 방송에 대해서 좀 수정을 요구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무농약이라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송에서 제가 무농약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게 친환경 농사에는 무농약이 있고 전농약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무농약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친환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민들레 농장 사장님께서는 혹시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듣고 무농약으로 착각할 수 있다. 예. 무농약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 수정해달라고. 난 이런 항의도 받아? 그러니까 이제 거창 민들레 농장인데, 이 거창 민들레 농장, 무농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차까지는 농약을 치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먹기 직전까지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무농약 인증제에 따른 저농약 사과라고 인정받은 거다. 정확한 명칭을 설명해달라고. 예. 무농약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걸로 들렸다. 그러면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무농약으로 오해하고 잘 못 씻어 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4차까지는 6월달까지는 농사를 짓고 그 뒤에 먹기 직전에 이제 비 오고 이렇게 씻겨 나가라고 그러니까 농약을 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농약 농법이다. 네. 그렇죠. 무농약 과일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저농약,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사인 거예요, 이게. 네,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사과인데, 제가 저의 방송을 듣고, 혹시 무농약으로 착각하실까봐, 걱정하시면서, 예, 좀 수정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 혹시 제 방송을 듣고, 무농약 사과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혹시 오해하신 분들 계시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거창 민들레 농장의 사과는, 무농약은 아니고 무농약 인증제에 따른 그러니까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저농약 사과라는 거. 예. 예. 저농약 사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친환경 사과예요. 친환경.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까지 농약을 쳐서 그렇게 이제 추석이 빠를 때 색깔을 내기 위해서 막 농약을 치고 그렇게 인공적으로 재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농약 친환경 사과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이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쪽 관련 일을 하셨어요. 친환경 농산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무농약이 있고,
예, 아예 무농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저농약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무농약은 이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농약을 전혀 안 치고 몇 년을 지나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완전한 농약을 안 치는 건 아니지만 이 저농약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먹기 직전에는 인체 해롭지 않은 인체 해로운 농약을 쓰지 않고 이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농사를 예, 그 저농약 예, 저농약 그 농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민들레 농장은 저농약 사과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무농약, 왜 그러잖아. 저놈들은 일부러 저농약도 무농약으로 속인 놈들인데, 농약 쳐놓고 그냥, 유기농 무농약이다고 뻥칠 놈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진보 세력들은 아주 작은 그것도 스스로의 양심에, 자기 그 스스로의 양심에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수정해 달라는데, 왠지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사과를 받으시면 거기 이렇게 하얀색으로 뭐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 나는 이제 그게 당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이 농약 대신 치는 그 석고 보르도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는 꼭 씻고 드셔야 된다고. 그걸 꼭 씻어서 하얀색은 완전히 이렇게 물로 씻어서 드시라고 그 얘기도 또 어떤 분이 메시지로 보내주셨어요. 예. 개념 사과예요, 개념 사과. 사과를 보여달라고요. 우리 집에 사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신랑이 그걸 깎아서 줘. 내가 어느 칸에 들어있는 게 그 사과인지 몰라. 예. 이 사과를 우리 신랑이 종류별로 넣어놓고 이거는 그 거창 사과야. 이거는 추석날 사과야 이렇게 주는데 내가 닦아서 지금 들고 올라왔더니 어떤 사과가 그 사과인지를 모르겠어. 내가 우리 신랑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사과가 남아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미안해. 아이씨. 얘기가 이게 왜 딴 데로 살게 해? 그 보여달라고 얘기한 건 누구야? 너 때문에 얘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 난감하네. 자, 그래서 민들레 농장에서 수정 공지해달라는 말씀 드렸고요. 네. 또 이제 망치 부인한테 많은 분들이 광고하고 싶다는 연락을 하세요. 네. 저한테 쪽지도 보내시고 메일도 보내시고 심지어 세계적으로 망치부인 유튜브에서 많이 본다고 세계적인 무슨 회사들이 광고하겠다고 메일을 보내와. 근데 이제 뭐 영어랑 막 섞으면 그냥 삭제해. 답장을 쓸 수 있어야지 내가. 답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서 광고 신청한 건 그냥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광고하시겠다고 쪽지 보내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개인 기업의 사기업의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답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망치부인 방송에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망치부인 방송에 달린 광고는 망치부인의 이렇게 그 인증을 받은 거라고 사람들 착각할 수 있잖아. 요즘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파워 블러지. 들어봤어? 파워 블러지.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블로거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점에서 밥 먹고 자기가 평을 좋게 써줄 테니까 음식값 받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대. 그리고 막 이렇게 광고해주면서 이제 광고비를 챙기는 이제 사람들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파워 블러지가 뭐냐면 파워 블로거이면서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파워 블로거들이 그러니까 거기 파워 블로거는 그 사람들 블로그에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그런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입소문처럼. 그래서 일부러 기업들이 그런 블로거들한테 메일 보내고 쪽지 보내서 광고를 하자라고 이제 꼬시는 거야. 솔직히 나도 많이 꼬셔요. 나한테 굉장히 많은 1년에도 막 수십 건의 광고 제의가 들어와.
그래서 막 정확한 금액을 써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얼마의 수입을 보장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 광고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 광고에 물건을 써본 적이 없잖아. 그 물건을 써본 적이 없고, 그 광고를 요청하시는 분들의 그 제품을 내가 인증할 수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우리 방송에 걸려 있으면, 야, 망치 부인이 이건 권해주는 건가 보다. 혹은, 야, 이거 광고에 달린 거 망치 부인을 돕기 위해서 이거 우리 구입하자. 그랬다가 문제 생기면, 그건 나는 정말 내 죄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안 받는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광고 수입을 받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써보신 걸 하시겠죠. 나는 이제 그렇게 내가 물건을 다양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입던 옷 입고 먹던 거 먹고 쓰던 거 쓰는 사람이라 제가 그래서 광고를 못 합니다. 네, 그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얘기 나왔으니까, 아이고, 저 무슨 세월호 엄마들 울고 있는 장면 나오네, 팩트TV에서. 여러분, 모바일로 이렇게 무슨 배달 앱 같은 거 있잖아. 주문하고 배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모바일로 이렇게 우리 동네 맛집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거 주문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모바일 결제하시잖아.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광고 많이 해. 모바일 결제하라고 막 꼬셔. 근데 그 모바일 결제가요, 우리 작은 분식점들 다 망하게 하는 거야. 모바일 결제가 왜 나쁜 거냐면, 모바일 결제는 그 앱에서 그 가격에 20%인가 뛴다는 거야. 근데 분식 팔아갖고 얼마나 남겠어. 3,000원짜리 김밥 팔아갖고 얼마나 남는다 거기서 20%를 띄어가냐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배달 앱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사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특히 모바일 결제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대요. 예. 모바일 결제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써본 것 중에 배달통이라는 앱이 있어. 내가 이제 이것도 배달통으로 알아보고 나는 이제 맛집이 있구나 싶어서 114에 전화를 해본단 말이야. 근데 114에 그게 없어.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배달통이라는 걸로 주문을 했는데, 근데 이 배달통으로 이제 전화를 해서 가게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 돈을 가게가 받아가는 거야. 대신 한 달에 33,000원인가 전화 홍보비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 연결을 직접 해주는 거는 33,000원인가 밖에 안 낸대.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모바일 결제가 치명적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무슨 이렇게 모바일 결제된다고 막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막 끈적끈적하게 앞집 사람이랑 뭐 피자 시켜 먹고 그런 거 모바일 결제하라고 꼬시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돈을 가게 주인에게 직접 가게에다가 직접 주는 게 그게 우리 동네 영세 자영업자 살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배달 음식에도 우리가 착한 소비가 있다. 이거 잘못하면 이런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분식점 망하게 하는 거야. 네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그게 영세상인 죽이는 거예요. 이 배달앱의 모바일 결제가 영세상인 죽이는 거야. 네. 카드 결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제를 그 앱 회사에서 한다니까. 근데 그 카드를 그 가게에 와서 하잖아. 가게에서 와서 하면 그 카드 결제는 가게에서 받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결제해버리는 거는, 그거는 무조건 중간에 띄어먹는 거야. 띄어먹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동네에 작은 미용실이나 동네 작은 슈퍼나 동네 음식점 있잖아. 작은 뭐 분식 한식점. 이런 데에서 카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일이야. 왜 안 좋냐면 그 카드 수수료가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에서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식당이나 슈퍼에선 절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찰 거래해 주는 게 뭐 2, 3만 원 안에서는 현찰 거래해 주는 게 2, 3만 원까지도 부담이 되면 1만 원 이하는 현찰 거래하는 게 그게 좋은 거다. 몇천 원짜리를 카드로 내고 하면 그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제 이런 수수료를 또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현금 카드 있잖아요. 현금 카드. 현금 카드가 왜 은행에서 막 현금 카드가 좋은 거라고 막 권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 카드를 신용카드 대신 쓰는 분들 많잖아요. 이 현금 카드가 그렇게 웃기는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현금 카드는 결제하는 순간 여러분 통장에선 돈이 나간대. 체크카드. 미안해. 체크카드 있죠. 체크카드. 통장에 들어있는 만큼만 결제되는 그 체크카드가 여러분이 결제하는 순간 여러분 통장에선 돈이 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 나간 돈이 그 업소로 돌아오는데 2주일이 걸린대. 그 식당이나 그 가게로 돈이 들어오는데 2주일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돈을 굴릴 수 있다는 거야. 그 체크카드로 그 15일 동안 돈을 굴리는 그 돈을 버는 거래. 그러면서 가게는 체크카드 수수료를 또 내야 된다는 거야. 신용카드랑 똑같은 수수료를 내고, 그래서 뭐 휴일이 끼거나 이러면 2주일이 넘어간대요. 뭐 12일? 말이 12일이지 중간에 주말이 껴버리면 2주일이 지나야지 들어온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영세한 가게, 동네 가게에서 정말 뭐 10,000원, 20,000원짜리를 뭐 10,000원도 안 되는 거를 체크카드나 이렇게 신용카드를 쓰는 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은행만 돈 버는 거야.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피 빨아먹는 거더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는 다음날 들어온대. 우리나라는 2주일이 걸린대, 2주일이. 이 나쁜 새끼들이. 우리 몰랐잖아. 현금 카드로 결제하면 그날 가게로 들어가는 건지 우리는 알았잖아요. 난 그렇게 알았어. 여러분 아셨어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그게 바로 들어가는 걸로 여러분 알지 않았어요? 난 그렇게 알았어. 난 체크카드를 쓰면 그게 바로 그날, 그 순간 이 가게로 입금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줄 알았어, 나는. 아니래요, 세상에. 2주일, 12일이라는데 이게 주말 끼면 2주일 걸려서 받는다는 거야. 보름만 해도 받고. 그동안에 돈 굴리는 재미로 이 새끼들이 체크카드를 만들라고, 예.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꼬신 거야, 이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체에서, 그러니까 영세 가게,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정말 10,000원 이하, 20,000원 이하는 웬만하면 현찰 거래를 하자. 왜냐하면 이게 10,000원, 20,000원엔 그 사람들이 남는 돈이 얼마 없는 거야. 근데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망하는 길이야, 그게. 근데 이제 근데 가령 이제 뭐 편의점 같은 데 있잖아. 편의점 같은 데는 카드를 써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편의점은 가격 설정 자체가 카드 사용하는 금액이 카드 값을 감안하고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데에서는 이 카드를 써도 괜찮은데 일반 슈퍼마켓 또는 뭐 일반 동네 작은 가게들, 뭐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작은 돈은 우리가 10,000원 이하나 뭐 20,000원 이하는 현찰을 내는 게 좋다는 거. 예. 그리고 내가 이제 교통카드 있잖아요. 택시비 교통카드 내는 거. 그거 내가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봤어. 불편하냐? 안 불편하대. 택시비 카드로 내는 거는요, 도리어 좋아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는 이제 다 통장으로 들어온대.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리어 현찰을 주면 강도 같은 사람들이 막 뺏어가잖아. 택시 강도 같은 게 이제 협박해갖고 현찰 뺏어갈 수 있는데, 그 교통카드로 들어간 돈은 은행으로 안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오픈마켓 수령 확인했는데 오래 가지고 있다가 질질 끌어서 이자 놀이함. 그렇군요. 그래서 택시는 교통카드가 괜찮고, 근데 체크카드는
그러니까 이 우리 집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체크카드 쓰지 말자. 그리고 10,000원 이하는 현찰 거래하자. 그래야 그게 우리가 윈윈하는 거야. 동네 가게가 살아남아야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신용카드 있잖아. 신용카드를 옛날에는 신용카드를 쓰면 그게 소득 저기가 됐어. 소득공제가.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대폭 줄였어요. 신용카드를 소득공제를 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했어. 근데 이제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요. 전혀 유리하지 않아요. 소득공제 대상에서 신용카드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 신용카드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신용카드를 자꾸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과소비가 돼. 그래서 내가 돈이 얼마 없을 때는요. 차라리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옛날에는 월급쟁이들이 신용카드를 쓰면 그걸로 소득공제를 받았어. 근데 박근혜 정부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확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돼.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도리어 이 신용카드가 내 쪽에서 수수료 나가고 가게에서 수수료 나가기 때문에 전혀 우리 서민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는 정말 이렇게 그 금액이 크거나 몇 달에 나눠서 갚아야 될 그럴 때 아니면 안 쓰는 게 좋다. 도리어 이제 나의 소비 습관을 바꿀 때도 나의 소비 습관을 바꿀 때도 그 현찰을 쓰는 게, 그러니까 현찰도 많이 갖고 다니지 말고 하루에 뭐 3만 원 이 정도만 갖고 다니면서 소비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3만 원 이렇게 정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신용카드 많이 써봤자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금융사만 좋은 거야. 금융사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신용카드를 자꾸 쓰는 거 이게 습관이야. 내가 옛날에 돈을 벌 때 한 달에 카드값만 500만 원, 700만 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 하루에 10만 원 이상을 막 쓴 거지. 근데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영업사원을 딱 끝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예 지갑도 안 갖고 다녔어. 지갑도 안 갖고 다니고 현찰도 안 갖고 다니고 그냥 걸어 다녔어. 걸어 다니고 그리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얻어먹고 딱 3개월만 그렇게 해봐. 그러면은 그 신용카드 쓰는 습관을 싹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여러분들이 집에다 두고 다녀. 웬만하면 그 왜 신용카드 갖고 다니면 쓸데없이 쓰게 돼.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왜 병원에 간다든가 병원에 가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게 이제 그런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신용카드는 집에다 두고 다니고 그리고 그 현찰을 갖고 다니면서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현찰 거래하는 거 그게 우리가 같이 먹고 사는 거야. 안 쓸 수는 없죠.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체크카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동네 가게에서 뭐 10,000원 이하를 체크카드로 하는 거 영세 자영업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체크카드로 결제한 돈이요 2주일 걸려야 들어간대 가게로.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그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쓰지 말자. 우리한테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뭐 외식 업체들 같은 거 너무 비싸. 옛날에요. 난 이제 그 아웃백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이제 그 영업사원 할 때였어. 그때 아웃백을 가서 기절했던 게 스테이크가 너무 커. 스테이크 1인분이 정말 막 이 정도 되는 스테이크가 나오는 거야. 커다란 뭐 지름이 한 15cm, 20cm, 두께가 2, 3cm 되는 스테이크가 1인분으로 나와. 그러면 그거 두 사람이 같이 나눠 먹는 돈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일반적인 음식점이 뭐 외식이 비싼 게 10,000원 정도 할 때였다고. 근데 거기는 스테이크 하나가 23,000원, 27,000원 하는데 스테이크가 2인분이 나왔어. 그래서 그 가격에 주고 사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요즘에 가보면 스테이크가 막 4만 얼마씩 해요. 근데 사이즈는 4분의 1이야. 4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2배로 늘었어. 그래서 이런 이 외식 업체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세월호 이후에 외식을 많이 했다. 외식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외식값이 오른 거야.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값이 너무 올라서 외식값이 늘은 거지. 그걸 막
저기 외식 소비가 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학원비 같은 거는 괜찮겠죠.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학원비는 되게 크잖아. 저기 학원은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학원은 카드 결제하는 게 좋죠. 그래야 수입이 잡히고 세금을 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영세 자영업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 누가 학원을 영세 자영업자라 그래. 물론 학원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원생이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학원은 영세 학원이고,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다니는 학원에 같은 학년이 뭐 200명 된다. 그런 데는 카드가 좋은 거야. 그런 데는 카드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랜차이즈 있잖아. 프랜차이즈는 카드 해도 돼요. 거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데는 카드를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그냥 동네 가게, 동네 음식점, 뭐 동네 슈퍼, 이런 뭐 동네 미용실,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카드 결제하는 거는, 그거는 영세 자영업자 죽이는 길이다. 예. 2, 300명만 돼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저기 카드 결제 해도 돼요. 여러분 오늘 원래 우리 저기 쌍규 오빠가 오기로 했는데 쌍규 오빠가 못 옵니다. 예. 이 쌍규 오빠한테 사정이 생겼어요. 이건 비밀인데. 이 비밀인데 빨래하다 허리 다쳤대. 김동률이 불렀어요. 이적이 불렀어요. 빨래 또 만대. 도리어 이명박 박근혜가 세금, 그 영세 자영업자한테서 세금 착취하는 수단만 될 뿐이야. 우리한테 아무 이득이 없는데 뭐하러 그걸 해주나? 예. 네. 그러니까 작은 동네 가게에서는 우리 카드 쓰지 맙시다. 옛날엔 이게 서로 윈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고 옛날에 노무현 때만 해도 자영업자가 돈 벌었어. 김대중 노무현 때는요, 월급쟁이보다 자영업자가 돈을 벌었어. 기억나요? 그런데 이명박 들어선 다음에 자영업자들 완전히 망했어. 노무현 때까지만 해도 동네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사장님 소리 듣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녔어. 그런데 이명박 된 다음에요, 그 5년 동안에 동네 식당들 다 망했잖아. 살아남은 식당이 없어. 거의 밥 먹는 식당은 전부 다 망하고 죄 커피 전문점으로 바뀌었어. 살아남은 가게가 골목 상권은 전부 다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해버리면서 그만큼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죽어간다는 거야. 이놈의 정부가 정말 서민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막 죽지 못해 운영하는 분들도 많아. 그리고 이 편의점 같은 거 있잖아요. 편의점도 왜 가령 이렇게 크게 하는 편의점이 있어. 정말 이렇게 목 좋은 데에서 크게 하는 편의점이 있고, 정말 왜 주인이 죽지 못해 하는 편의점이 있어. 시골 동네에 편의점들, 죽지 못해 하는 편의점들이 있다고. 그리고 왜 비슷한 편의점이 근처에 가까이 있는 거 있잖아. 그런 데는 틀림없이 이 사장님들이 죽지 못해 하고 있다니까. 원래 이놈의 대기업 개새끼들이 원래는 이 편의점을 맨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이 편의점 제도가 나올 때는 거리 제한이 있었어. 그런데 그 거리 제한을 이명박이 없애버렸잖아, 또 그것도. 노무현 때부터 계속 로비하던 이명박 때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이 편의점이 너무나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편의점 주인들 자살하고 그래. 이게 편의점이 완전히 노예 계약이라서 한번 계약을 해놓으면 함부로 그만두지도 못해. 예. 그만두지도 못하는 거야. 이 치킨집도 그렇게 하여튼 그 프랜차이즈라는 게 그게 참 나쁜 거야. 결국은 중간 이득 다 처먹고 근데 이게 결국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우리 서민들만 죽이면서 이 대기업들만 부자 되고 있는 나라. 이걸 우리가 알고 바꿔나가야 돼요. 사실 이런 거 우리가 잘 몰랐잖아. 나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야. 이 체크카드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해왔잖아. 그런데 우리는 소비자야. 그리고 소비자가 없으면 대기업도 죽이는 거야. 그죠? 예. 지금 작은 슈퍼들 너무 사라졌죠. 맞아요. 많이 사라졌어. 그게 다 이 작은 그 슈퍼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망해버린 거야.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같이 먹고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로서 똘똘한 소비를 해야 돼. 똑똑한 소비.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누구에게 이득이 가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물건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트 같은 거, 대형 마트 때문에 소상점들이 다 망하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대형 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인근 작은 영세업체 200개가 사라진대. 그 얘기 들었어요? 대형 마트 하나가 들었으면 그 인근에 있는 작은 슈퍼와 무슨 뭐 정육점, 과일 가게, 화장품 가게 이런 200개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대형 마트형 소비 이거 굉장히 나쁜 거다. 그러니까 마트를 갈 때요. 좋은 게 뭐냐?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는 방법. 우리도 많이 그러는데 웬만하면 막 가령 뭐 비누 같은 거 많이 살 때 그럴 때가 아니면 우리는 미는 거 안 갖고 다녀. 카트기 안 갖고 다니고 아예 바구니도 안 들고 그냥 손으로 들고 다녀. 왜 마트에만 파는 게 이제 인근에서 살 수 없어서 마트에만 가서 사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그 마트에 가령 우리 딸의 무슨 뭐 이 TN이라는 화장품을 사야 된다. 마트만 팔아 이 동네에서는. 마트 가서 그것만 사갖고 와. 마트를 가면 그것만 사갖고 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작은 상점에서 조금씩 사서 쓰는 거. 이게 대형마트를 가면요. 슈퍼에서 물건 하나 가격하고 대형마트에서 하는 거 가격 이게 더 싸 보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다 과소비야. 내가 필요한 건 하나인데 여기는 두세 개를 같이 사야지 싸. 그럼 두세 개를 사다가 막 쟁여놓는 거야. 그만큼 경제가 잠들어 있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소상인들을 살리는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소상인을 살리자,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자, 그리고 웬만하면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써주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우리가 대부분 왜 익숙한 거, 그 뭐 대기업 제품이나 유명한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시도들을 막는 진입 장벽이 돼. 이게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시장에 출시가 됐을 때 그런 이름 없지만 새로운 것들을 써주는 게 그런 업체들을 키워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이제 중소기업들을 그렇게 키워줘야 돼. 보통은 대기업 제품, 광고하는 제품 이런 걸 많이 써주잖아. 그게 사실 우리 소비자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예. 우리 소비자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요즘에 착한 소비, 생활협동조합운동, 그래서 생협을 이용해서 생필품 사기, 그 다음에 외국 물건을 직구해버리기, 예,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난 직구를 못해. 게다가 신용카드로 하잖아. 컴퓨터로 들어가서 신용카드를 해야 되는데, 내 휴대폰은 거의 쟤네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직구를 못 하는데, 요즘은 그 대부분, 직접 구매를 하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앞으로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자. 서로 직구로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전 세계 중소기업들하고 전 세계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서로 연결을 해서 대기업이 주도하는 유통구조, 대기업이 지배하는 미디어 구조, 이런 대기업이 주도하는 이 생산과 소비 구조를 깨는,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독일 이런 우리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다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결을 해서 좋은 그 중소기업 제품 서로 이렇게 상품평 쓰면서 연결하고, 그래서 그 직구라는 게 나는 이것도 괜찮은 거다. 근데 그러니까 직구라는 게 뭐냐면 해외에다가 이제 직접 구매를 하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계속해서 방송은 위험성이 있다. 해외에다 물건을 샀는데 벽돌이 왔다. 되게 이런 사건만 되게 크게 얘기하잖아요.
해외에다 주문했더니 벽돌이 왔다. 그런 얘기만 굉장히 강조해서 뉴스에서 보도를 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직구를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직접 구매하는 카페나 사이트들이 많잖아. 그런 데서 평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믿을 만한 걸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게 있어. 그 우리나라 안에서 특히 애기 물품들, 요즘에 이제 이 아기 물품들을 갖다가 인터넷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거래를 할 때는 그 판매자가 얼마나 신용도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이제 내가 계속 사이버 수사대에 내가 신고하러 왔다 갔다 하잖아. 가보면 맨날 신고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그 광고만 믿고 돈을 보낸 거야.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2주가 지나도 안 온다. 이런 피해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그런 인터넷 업체들이 많아. 인터넷 그 업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아무한테나 막 사지 말고 정말 이렇게 오래된, 그것도 이제 이런 인터넷 카페도 좀 오래되고 정말 이렇게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서 그 직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터넷진흥원에 들어가서 내 주민번호로 조회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쭉 뜬대요. 그러면 그런 사이트들에 여러분들이 주민번호랑 주소랑 전화번호랑 우리가 2007년부터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다 주민번호 입력했단 말이야. 그거 인터넷진흥원에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다 지워야 된대. 거기서 탈퇴가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인터넷진흥원에 들어가서 내 주민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이트들 알아내고 그거를 거기서 탈퇴 처리하는 거. 잘 안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이 탈퇴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가입해놓고 안 들어가는 사이트들에서 개인정보 다 판대는 거야.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18? 가만있어 봐. 어, 118,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기인 것 같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전화는 신고하는 번호가 있어요. 118. 118에다가 이상한 전화를 받으면 신고하는 거야. 118. 예.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인터넷상으로,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번호인데 이 번호가 왠지 이게 이상한 번호다. 그럼 118에다가 스팸, 뭐예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를 하면 거기서 이제 그 전화 사용을 못하게, 막아준다는데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어. 사이버 수사대 팀장은 118에다 신고하면 그런 나쁜 짓 하는 전화번호는 조치를 취한다. 근데 과연 조치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돼. 인터넷진흥원에서 과연 제대로 조치하고 있는가? 그것이 매우 좀 수상하지만,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정보를 스스로 지키고, 그리고 그 정보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그 뉴스 들었어요? 시사인 기사 좀 올려봐봐. 시사인 기사. 카톡만 털린 줄 알았지? GPS도 털렸다? 우리가 카톡만 정부에서 들여다본 줄 알았더니, 인터넷 GPS도 다 틀렸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다 털렸다는 거야. 유병원 잡는다고, 그 유병원과 관계된 두 곳을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던 사람들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비게이션 업체 6개가 있대. 그 6개 업체에다가 정부에서 전부 다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서초구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를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로 찍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4월 16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무슨 초등학교를 목적지로 찍었던 사람의 3개월치 내비게이션 자료를 전부 다 내놓으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기가 막혔다는 거야.
그걸 분석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추출하는 게.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이 기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기사를 같이 읽어보는 게 더 기가 막혀. 카톡만 볼 줄 알았지? 내비게이션도 다 봤어. 송치제하고 언남초등학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이러한 키워드를 검색한 점이 있다면 당신의 위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 수 있다. 위치 정보는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하지만 과잉 압수수색에 브레이크는 없었다. 전부 다 털렸다는 얘기야. 당신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깔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 서울 서초구 언남초등학교를 잠깐만요. 목적지로 선정하고 길 안내를 받았다면 당신의 1 내지 3개월치 위치 정보가 통째로 경찰과 검찰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사인은 검찰과 경찰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앱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구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내사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인은 유병헌 일가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2가지를 확보했다. 지난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은 티맵을 운영하는 SK플래닛, 그 다음에 올레맵과 올레내비를 운영하는 KT, U+ 내비를 서비스하는 LG U+ 등 국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업체였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모든 업체가 대상이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검찰 지휘를 받아 당시 유병헌의 장남 유대군의 도피를 도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사 대상자와 이들 가운데 4명 이상과 통화한 430명 명단을 압수수색 검증 대상 업체에 제시했다. 그러고는 이들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 회원가입했는지를 알기 위해 개인정보 일체를 요구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압수수색 검증 대상일 수 있다. 문제는 다음 항목이다. 2014년 4월 19일부터 5월 26일 출발지나 목적지를 전남 순천에 위치한 송치제 휴게소, 송치골 가든, 송치골로 검색한 모든 사용자의 자료를 요청했다. 구원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인이 이 3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만 검색해도 압수수색 검증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게다가 430명 내사 대상자뿐 아니라 송치제 휴게소, 송치골 가든, 송치골을 검색한 일반 사용자의 약 3개월치 위치 정보 모두를 압수수색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한 업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영장 내용대로라면 기억이라는 이용자가 여행을 하다 송치제 휴게소를 검색했다면 그 사람의 3개월 정보도 찾아내야 했다. 작업 분량이 어마어마해서 정말 법원이 내준 영장이 맞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월 18일 똥파리한테 관심 있는 게 똥파리야. 그러니까 누가 똥파리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기사나 방송이나 봐. 내가 뭐라 그랬어? 관심 종자한테 관심 주면 뽕쟁이한테 뽕 주는 거라 그랬지. 왜 쓸데없이 똥파리를 봐? 나만 보라고 몇 번 말했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월 18일 다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1차 압수수색 결과 업체로부터 회원가입이 되었다고 확인된 대상자 182명과 추가 대상자로 특정된 89명까지 모두 271명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기간을 2014년 3월 1일부터 7월 17일로 확대했다. 이번에도 일반 이용자 가운데 유병헌이 잠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송치제 휴게소 야망연수원을 목적지로 검색한 사용자 정보를 요구했다. 4월 16일부터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한 언남초등학교를 목적지로 검색한 사용자를 전부 찾아달라고 했다.
당시 도피 중이던 유병헌의 장남 유대군의 주거지가 언남초등학교 주변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언남초등학교 주변을 찍었던 님들 큰일 났어 이제. 그리고 송치제육에서 야망연수원뿐 아니라 언남초등학교를 검색한 일반 사용자의 3개월치 전체 위치 정보를 요구했다. 만일 언남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준 학부모나 교사가 티맵이나 올레대비를 이용해 목적지로 언남초등학교를 설정했다면 이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고 이들의 3개월치 위치 정보가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광범위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지 않다. 박 대통령은 유병헌 체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지금 유병헌 검거를 위해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이 잇따라 유병헌 검거를 지시한 뒤 해군까지 동원되면서 수사기관은 저인망식 마구잡이 수사를 편 것이다. 미친 거지. 미친 거야. 이번에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대상이 된 실시간 길거리 안내 앱 서비스 1위 업체는 SKT의 티맵이다. 회원수만 무려 1,800만 명에 이른다. KT 올레내비가 1,300만 명, LG U+ 내비가 700만 명이다. 이들 세 업체는 자사 안드로이드 폰을 팔 때 자사 내비게이션 서비스 앱을 기본으로 탑재한다. 삭제도 안 된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다.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수백에서 수천만 명에 달하는 전체 내비게이션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셈이다. 경찰은 통상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을 보낸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은 압수수색 영장보다 법원의 발부 요건이 덜 엄격하다. 주로 통화 기록 및 인터넷 로그 기록 등이 포함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남춘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원에 낸 통신사실 요청 건수가 이명박 정부는 연간 6만 3천에서 6만 7천 건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해 7만 1천 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한다. 하지만 위치 정보는 이런 통신사실, 확인사실 요청으로 파악할 수 없다. 법원의 영장 대상이다. 그만큼 위치 정보 서비스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긴 했지만 이번에 드러난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은 과잉 압수수색과 탐색적 압수수색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이번에 발부된 영장을 보면 경찰은 영장을 받기 위해 SK플래닛 담당자의 진술을 인용하기도 했다. SK플래닛 담당자는 휴대전화만으로 티맵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은 접속기록 1년, 키워드 검색은 6개월, 주행 이력은 30일 정도라고 경찰에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영장의 경우 범위가 너무 넓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특정 위치 주변에 숙박업소가 있을 경우 숙박업소에 동시에 들른 이용자 정보를 검찰과 경찰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탐색적 압수수색의 남발은 별건 수사를 용이하게 한다. 그래서 포괄적인 탐색적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번에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확보해 놓은 자료를 다른 수사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별건 수사에 용이하게 이용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긴 했지만 이번에 드러난 그래서 이 같은 탐색적 압수수색의 남발은 별건 수사를 용이하게 한다. 그래서 포괄적인 탐색적 압수수색을 원래 대한민국 헌법은 금지하고 있어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게 로스쿨이죠, 위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치 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개인 정보라는 의미다. 위치 정보 추적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내사자에게 국한해야 한다. 이번처럼 광범위하게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이처럼 내비게이션 앱 회사의 정보를 수사에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 때도 국정원과 검찰은 내비게이션 앱 서비스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원에서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RO 조직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있지도 않은 RO를 파악한다고?
이 압수수색을 했대. 문제는 이용자들이 본인의 위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 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문구만 보면 위치정보 조회를 당한 대상자는 통보를 받아야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기소와 불기소 처분 대상자에만 국한된다. 카카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원래 기소 대상에 대해서만 통지해주고 또는 기소나 불기소 수사 대상만 통지해주고 그 수사 대상 근처에 있다가 그냥 떠리로 털린 사람들한테는 통지가 안 된다는 거야.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구속기소 대상자였다. 그래서 기소한 뒤 통보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으로 분류되어 위치정보 서비스가 조회된 이용자들은 애초부터 기소나 불기소 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압수수색 사실에 대한 통보 대상도 아니다. 박경신 교수는 언남초등학교를 검색한 일반 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통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애초부터 기소나 불기소 처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 입법례처럼 기소 불기소 처분과 무관하게 압수수색 검증 대상자 전원에 대해 압수수색 사실이 통보되도록 관련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인은 SK플래닛, KT, LG U+ 내비게이션 앱 서비스 업체에 경찰과 검찰의 자료 요구에 응했는지 물었다. 1,800명에 이르는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SK플래닛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LG U+ 관계자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KT 관계자는 영장에 제시된 대로 검찰과 경찰에 관련 정보를 넘겼다. 다만 우리는 한 달치 정보만 보관되어 있어서 한 달치 정보를 넘겼다라고 인정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이런 정보를 요구한 정부가 문제지 법원에서 영장까지 내줬는데 우리가 버틸 순 없다. 이 말이에요. 망치부인이 어저께 목이 터져라 외친 내용이 이거라고. 우리나라 IT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KT의 문제가 이거 봐라. KT 쓰지 말아야 되겠네. 에이 바보야. KT만 솔직하게 정보 제공했다라고 부른 거야. SK하고 LG는 사실 확인을 안 해줬다고. 안 줬단 얘기가 아니야. 줘놓고 얼마나 줬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거지. 여기서 KT 쓰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나와 등신같이. 말길 못 알아듣는 거야? 문제의 핵심은 KT가 아니라 LG, SK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라고. 정부의 문제. 사법부가 지나치게 너무나 광범위한 영장을 내주는 게 문제이고 그런 영장을 요구한 정부가 문제라고. 정보 수집되는 게 왜 나빠요? 나 진짜 이럴 때 참 난감하죠. 우리 좀 기다려. 너 지금부터 채팅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이 기사 다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해 줄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왜 나빠요? 내가 요거 왜 나빠요?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채팅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채팅은 또 쓸데없는 채팅하면 너 강퇴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자, 일단 진정들하고 기사 맞아 봅시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정보를,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정보를 요구한 정부가 문제지 법원에서 영장까지 내줬는데 우리가 버틸 수는 없다. 업체만 죽을 맛이다 라고 토로했다. 7월 22일 유병헌 시신이 확인되면서 내비게이션 업체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요청은 더 이상 없었다. 이게 대한민국 판사들이 미친 거야.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광범위한 자료를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그대로 허락한 점이 문제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뭐라고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조건이야. 그 자료를 요청한 게 왜 나쁘냐? 정부가 자료를 수집한 게 왜 나쁘냐? 정부가 지금 헌법을 어겼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아까 질문한 친구야. 지금 정부와 법원이 한 짓이 뭐냐 하면 지금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 헌법을 위배했다는 얘기야. 이러면 저 판사는 판사 자격을 박탈당해야 되고 대통령과 그 법무부 장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헌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공무원들을 그 수십만 명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월급으로 주고 있는 건데 이 씨발놈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우리의 헌법이 보장한 우리의 기본권을 지들 멋대로 다뤘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나쁜 짓이고 대통령 탄핵 사유란 얘기예요. 노무현이 이렇게 했으면 이거 탄핵당해. 노무현이 이렇게 했으면 이거 조중동이 갈아 마시고 탄핵하고 아마 감옥에 가뒀다 사형까지 시켰을 거야. 헌법을 위배했다고. 회원 약관에 보면 영장이 나오면 공개한다고 적혀있지 않나? 맞아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영장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이 인터넷 업체들은 영장이 나오면 공개해야 돼. 그래서 헌법은 뭘 지정하고 있냐 하면 영장을 발부할 때 다른 일반인의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범죄자의 한정된 정보만 입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저 재판부에서 그렇게 한정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정보만 뽑아서 요청해라 라는 게 아니라 검찰 멋대로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영장을 내줬다는 거야. 검찰이 다 볼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고 그걸 다 내줬다는 게 문제라고. 그래서 검찰과 사법부가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왜 문제인지 이제 이해가 돼?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이거는 헌법을 위배한 거야. 정부와 사법부가, 그러니까 입법부,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라고. 이걸 그냥 두면 안 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정부와 사법부가 헌법을 위배하면 이건 둘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지? 요즘 왜 왜 밖에서 방송하냐고요? 너는 방송을 안 듣니? 방송 내용에 집중이 그렇게 안 돼? 너 같은 애는 앉혀 있을 필요가 없어. 나가. 블랙이야. 아우 진짜. 아니 방송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앉아갖고 계속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가지고 망치 부인이 나라 망치네? 네가 나라를 망치지 내가 왜 망쳐? 너같이 국민의 기본권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는 거야. 카카오톡 대표가 영장 나와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 아닌가요? 그거 카카오톡 대표가 거짓말한 거예요. 영장이 나왔는데 그거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가게 문 닫아야 돼. 그 업체가, 기업이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뻥친 거야. 주식 상장하는데 주가 떨어지니까 뻥친 거야. 예, 그거 개소리예요. 그거는 자기가 영장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일단 이 다음 내가 전화기 3대에 카톡을 깔았었어. 근데 제일 먼저 이 뭐에 대한 내 방송용 전화기 카톡을 삭제했고요. 두 번째 전화기도 카톡을 삭제했어요. 이제 나한테 연락할 방법 문자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화기 하나는 우리 조카하고 나하고 지금 얘가 카톡밖에 안 돼갖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얘한테 텔레그램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톡을 지울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번 문제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카톡 삭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당당한 거야. 거봐라. 그래봤자 카톡 삭제 못하겠지?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전화가 왔어. 이게 외국인들한테 텔레그램이 왔는데 외국에서 카카오톡을 쓰는 이유가 이게 보이스톡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야. 보이스톡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톡을 못 지운다는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무료 인터넷 전화 있어요. 스카이프를 깔면 무료 인터넷으로 통화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텔레그램 있잖아요. 텔레그램을 여러분이 깔아두시면 그 텔레그램은 아예 그 국가 번호에서부터 번호가 다 입력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바이퍼나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무료 전화 앱을 깔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그 텔레그램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바이퍼나 스카이프가 연결이 돼요. 바이버라 그러나? 바이버랑 스카이프를 깔면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하면 그러면 그 전화가 돼요. 무료 전화가 되는 거야. 맞죠? 바이버하고 스카이프 무료 전화죠. 스카이프 가입자끼리 무료고요. 바이버 가입자끼리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텔레그램을 깔자고 얘기하면서 바이버를 깔아라. 바이버나 스카이프를 깔아라고 얘기하면 네. 그러면 그 바이버나 스카이프로 무료 통화가 돼요. 예.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정부의 카톡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메일도 털렸어. 포털 메일. 포털 메일도 털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네이버 네이트 다음 이런 데에다가 전교조 수사, 작년인가에 전교조 수사하면서 다음 네이트에 메일을 다 내놓으라 그랬대. 예. 네이버 기사 댓글도 국정원 사이버 주사대가 대부분인가요? 내가 이렇게 특수문자 쓰면 강퇴라고 얘기했지. 질문에 답해주지 않겠어? 예. 그래서 이 메일도 나도 이제 내일부터요. 네이버 메일 없앨 거예요. 네이버 메일 안 쓰고 지메일로 또 바꿀 거야. 왜냐하면 네이버 메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료들이나 제보했는데 이 내용이 정부에 고스란히 받쳐진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내가 우리 아프리카 메일, 내 망치 부인한테 전화하는 그 메일 주소를 지메일로 바꿀게요. 예, 메인을 지메일로 바꿀 테니까, 내일부터는 지메일로 이용해 주시고,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지메일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우리 정부에서 지메일에게 자료 요청을 하는데, 지메일이 그걸 다 주지 않는다고. 이 언론 탄압이라든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 거야. 확실한 국제범죄, 확실한 국제법상 이거 범죄다 싶은 거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지, 예. 그, 지메일에서 아무거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네이버 아이디로 지메일로 메일 보낸 것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나한테 누가 메일을 보냈는지 모르잖아. 나한테 누가 메일을 보낸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내 지메일로 보낸 네이버 메일을 압수수색 하려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메일로 나한테 지메일을 보내. 지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갖고 지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 하여튼 지금 막 나라가 개판이야. 어저께 내가 3번에서 그 73학번 선배라는 걸로 봐서 73학번 선배니까 지금 한 50대시죠? 예, 50대, 60대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젊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피 흘려 만든 민주주의가 다 무너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셨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개판되고 있다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나라가 완전 개판이 되고 있어. 밴드도 털렸지.
이미 네이버나 네이트 다음은 다 털렸다고 보면 돼. 정말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나라 꼴이 왜 이렇게 됐냐? 나라 꼴이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가 이게 결선 투표제가 없기 때문이야. 내가 어저께 그 얘기를 하려다 못했는데, 결선 투표제라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냐? 우리나라는 무조건 1등을 하면 1등만 살아남는, 1등만 인정해줘. 그래서 문제가 뭐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원이야. 대통령은 그래도 한 자리 싸움이기 때문에 뜻이 좀 모아지는데, 국회의원이 문제예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문제인데, 국회의원을 이 투표구를 쪼개놓고, 그 쪼개놓은 투표구에서 무조건 제일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왜냐하면, 소위 권력과 연관돼서 똘똘 뭉쳐있는 35%가 있어. 근데 국민 65%는 얘네를 미워해. 이 새끼들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65%가 각자 후보를 내버려. 그럼 매번 얘네가 이기는 거야. 야당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얘네가 이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 난 정말 진지하게 야당 지지자들한테 묻고 싶어. 각자 당이 찢어져 있어서 어떤 이득이 있는 거지? 응? 야당이 그렇게 다양하게 존재해갖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 설명 좀 해줘 봐봐. 매번 그 군소 야당들이 하는 말은 우리 의석수가 작아서 아무 일도 못해요. 씨발 진짜. 의석수 많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자기네가 새누리당보다 작아서 못해요. 정말 씨발 진짜야. 국민들이 152석을 만들어줬을 때는 김한길이 원내대표 하면서 싹 말아먹고 맨날 의석수가 적대 씨발. 한나라당은 110석일 때도 이를 악물고 달려들어서 야당답게 여당 견제했어. 야당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야당은 원래 여당 견제하라고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합의만 해줘. 왜 그렇게 합의를 해주냐? 발목 잡는다는 비난? 그거 조중동이나 하는 거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데, 얼마나 똑똑해졌는데 그 발목 잡는다라는 그 말에 겁이 나가지고 새누리당한테 죄 갖다 퍼주고 지랄이야. 뭘 합의를 안 해.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이 욕먹는 게 계속해서 쓸데없는 합의를 해줘서 욕먹는 거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싸워달라는데, 국민이 원하는 대로 여당하고 싸우라는데 안 싸우겠대잖아. 아니, 이 새정치연합의 정치인들은 지네가 후보로 나오면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 여당에게 맞서는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활동하겠다 그래놓고 딱 뽑아주잖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싸우지 않는 야당이 되겠대. 씨발. 야, 싸우지 않는 야당이 왜 필요하냐? 싸우지 않는 야당이 왜 필요하냐고. 저 새끼들 대표만 되면 그 지랄 한다니까? 야당은 원래 여당, 권력을 가진 놈들하고 싸우라고 존재하는 거야. 진정하라고? 어디서 시킴질이야? 지금 진정하게 됐어?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라고, 권력자들하고 싸우라고 존재하는 게 야당이에요. 싸우지 않는 야당이 되겠다 그 얘기는 배지 떼겠다는 얘기야. 씨발, 그러려면 배지 떼! 나 진짜. 참아야지. 그냥 일단 노래를 듣기 전에, 자,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지금 이 나라 꼴이 이 모양인 이유는요, 선거제도가 잘못돼서 1등만 살아남는 구조야. 최다 득표자가 그냥 당선되는 거야. 국민 65%가 싫어해도
매번 걔네가 이기는 이유는 야당이 전부 다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야. 난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고 봐. 그 야당 정치인들을 위한 거지. 새정연이나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노동당이나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야당이 따로 있는 거지. 이건 절대 국민을 위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지네들 밥그릇 때문에 따로 있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런데 합치라고 그러면 합치냐? 절대 안 해. 얘네들은 야당 다 합쳐라. 너네 왜 따로 있냐? 아무리 얘기해도요, 지네들 손으로 절대로 안 합쳐요. 지네들 손으로 절대로 안 합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을 해야 돼.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이라는 게 뭐냐? 야당이 개지랄을 해도, 야당이 막 지네들끼리 지랄 연병을 해도 국민공천위원회를 만드는 거야. 국민공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국민공천위원회가 책임지고 내가 감옥 갈 각오하고 내가 다음번 총선 때 각 지역 후보 명단 발표할게. 내가 감옥 갈 각오하고 다음번 총선 바로 직전에 국민공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후보다 300명 공지할게. 그럼 될 거 아니야. 내가 감옥 가지 뭐. 한 30년 살고 나오면 되나? 지금요,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을 해야 돼. 결론은 뭐냐? 절대 합치지 못하는 야당. 우리 마음에는 뽑아가지고 강하고 새로운 야당을 만들었으면 딱 좋겠어. 그런데 싫대잖아. 그러면 방법은 우리가 그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얘는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공천 심사 받은 후보가 국민공증 후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당을 떠나서 정말 35%를 이길 국민공증 후보다, 국민공증 후보다 이러면서 밀어주는 거지. 감옥 갈 각오하고, 감옥 갈 각오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 오늘이요, 세월호 발생한 지 6개월째야. 진상조사 됐어요? 여러분 그 얘기 한번 할게. 세월호 검찰이 어중간하게 5월 달에 발표한 게 있어. 잘못된 잘못 고쳐진 불법 증축과 조타 미숙으로 사건 발생했다고 발표했잖아. 그것 때문에 세월호 보험금 못 받는데. 보험금을 못 받으면 배상금도 없다는 얘기야. 보상금도 못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내 보험사에서 그걸 완전히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결국 검찰의 어설픈 조사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금 보상도 못 받게 생겼어. 그러면 제대로 된 수사했나?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했잖아. 왜 그게 만약에 불법 증축이라서 이게 죽었다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 한국성급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검찰의 조사가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국성급이요. 그동안 40년 동안 대한민국에 운항되는 모든 선박의 운항허가를 걔네가 내줬어. 불법 증축됐는데 운항허가를 내줬잖아. 이 부분은 한국성급이 책임져야 돼. 한국성급에서 일했던 모든 새끼들의 반스까지 베껴서 보상금 받아내야 돼. 선원들이 책임 못 져요. 선원들 비정규직이야. 걔네한테 무슨 책임을 물어. 웃기고 자빠진 거지. 자, 좌우지간. 지금 검찰의 그 5월달 수사 발표 얼마나 개떡 거지 같은 거냐. 배 건졌어? 세월호 건지지도 않았어. 세월호 건져서 조사하는데 2년 걸려. 근데 지들이 어떻게 알고 배에 결함이 없었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냐고. 그냥 조타 미숙이었다? 지랄하네. 검찰의 그 당시의 발표는요,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 원래 해양사고에 대한 발표는, 조사는 누구에게 있냐? 배를 건져서 해양심판원이란 전문기관이 그 선박을 전부 다
복합적인 조사를 해서 선박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되는 거야. 건지지도 않은 배에 결함이 없다는 이 진짜 잡소리를. 결국은요, 지금 세월호의 문제는 6개월이 지나도록 진상조사 안 됐어.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하여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 모양 이 꼬라진 거, 지금 세월호법 9월 30일 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법 진상조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박근혜가 계속해서 특검을 그지같은 새끼 계속 임명하면 유족들이 죽을 때까지 특검 바꾸면 소용이 없는 거야. 유족들이 죽어나갈 때까지 그 특검을 계속 자기를 수사 안 할 특검만 지명하면 세월호의 진상조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이 오늘 인터뷰를 했더만 9월 30일 여야 합의한 그 세월호법 거부한다. 그거 아까 낮에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야 합의한 내용은 진상조사 할 수가 없다. 왜? 특검을 박근혜가 지명한다니까. 근데 박근혜가 지명했는데 박근혜 수사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유족들이 원하는 건 유족들이 믿을 만한 특검을 여러 명을 올릴 테니까 그 중에서 박근혜가 골라라야. 근데 박근혜가 죽어도 그건 못하겠다는 거야. 왜? 지 수사할까봐. 왜? 여러분 오늘 한겨레 신문 봤어요?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야. 박 대통령 대다수가 선체 잔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오전에 보고 받았대. 그날 당일날 4월 16일 오전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체에 잡혀있다라는 걸 보고 받았다는 거야. 시점이 언제냐면 10시 52분부터 11시 반 사이에 미 구조 인원들이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 많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야. 청와대가 10시 52분에 처음 이 보고를 국가안보실에서 받아서 박근혜한테 10시 52분부터 11시 30분 사이에 그 보고를 처음으로 했어. 그리고 1시에 그 구조자 370명이라고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2시 반에 실제 구조자는 166명이라는 보고까지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리고 2시 50분에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구조자 370명이 아니라 166명이라고 정확하게 정정 보도를 2시 50분에 했다는 거야. 그런데 5시 15분에 와가지고 뻘소리 한 거야. 왜 구명조끼 입고 안 나오나요? 이러면서. 보고를 하면 뭐하냐고. 그때 뭐하고 있었냐고. 국가안보실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어디서 뭐하고 자빠졌다가 그 아무런 조치도 안 했냐고. 씨발. 그거 조사할까봐. 그거 지금 조사할까봐 세월호 특별법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피가 너무 섰다. 오늘이 세월호 6개월이야. 6개월 동안 정부가 한 일은 뭔 줄 알아? 유병헌이랑 술래잡기 했어. 지난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한 짓거리라는 게 뭐냐? 유병헌이랑 술래잡기 하고. 우리 그 영상 좀 다시 봅시다. 오랜만에. 그 분향소에서 쇼한 영상. 분향소에서 쇼한 영상. 유튜브에 올라왔었던 그날 박근혜가 뭐 분향소에 가서 분향을 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라는 그 뉴스의 진실. 4월 말이었죠. 그 영상 한번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해 주세요. 눈물 흘리는 영상. 눈물 흘리는 영상. 그 박근혜가 눈물 흘리면서 모든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영상 같이 한번 봅시다. 6개월이니까 오늘 6개월 된 기념으로 한번 봅시다.
내가 낼게. 계산할게. 여기 여기 있잖아. 아, 고집 좀 부리지 마. 우리 그 눈물을 짜내면서 뭐 모든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장면 한번 준비해 주세요. 이거 왜 소리가 없지? 뭐 뿌리를 이 새끼야! 정말 저 시범도 이들 좀 가만히냐? 저 새끼 가만히 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뿌리를 이 새끼야! 정말 저 시범도 이들 좀 가만히냐? 저 새끼 가만히 봐! 저렇게 울부짖는 유가족한테 눈길 한 번 안 주잖아. 어? 저렇게 울부짖는 유가족들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가서 저 대기된 할머니한테 대기하고 있던 할머니한테만 인사하잖아. 전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전 10시에 분향소를 개장하는데 아침 9시 정도에 간 거야. 근데 일찍 도착한 유가족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근데 저 자리를 막 저렇게 걸어가는 그 영상 찍고 간 거야. 그러면서 저 때 위로한 할머니라는 사람이 유가족이 아니야.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나온 거 있지 않아요? 그 할머니랑 만나서 가는 장면? 저 할머니가 딱 대기하고 서 있다가, 요 본방에 누가 좀 올려주세요. 저 할머니가 대기하고 있다가 박근혜가 들어오니까 싹 따라붙어갖고 처음부터 따라다닌 그 할머니 영상도 있어. 대기했던 영상이 이건가요? 앞으로 우리 되는데요. 합동 분향소에는 임시 분향소에 있던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일반인 사고 희생자 영정과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영정과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영정과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화한 뒤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대화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잠시 뒤인 10시 30분부터 말했습니다. 또 미흡한 초동 대응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질책했는데요. 오늘 뭐 뿌리를 이 새끼야! 정말 저 시범도 이들 좀 가만히냐? 저 새끼 가만히 봐! 이게 지난 6개월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두 번째 있잖아, 왜? 우는 장면. 네. 눈 깜빡거리지 않고 그 눈물 짜내는 장면. 그 눈물 흘리면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얘기하던 장면. 그것도 좀 같이 봅시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한 짓이야. 지난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은 유병헌 술래잡기. 자기야 나왔어. 어우, 청국장 냄새. 어머니 혹시 예. 유병헌 술래잡기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저렇게 쇼 저기 분향소에서 뭐 하는 쇼하고. 과 관련 사회 혁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거 전이니까 저런 거야.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나온 숫자가 뭐냐면 눈을 깜빡거린 그 기간이에요. 4초, 4.1초, 4.01초에 한 번, 4.04초에 한 번 눈을 깜빡였다는 뜻이야.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 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잡지 못한 것에 외우긴 뭘 안타까워하고 외워. 분노하신 프롬프터 보고 것이라 읽는 거지.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되어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범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해경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호,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강욱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조례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는 문도 못 찾았지. 선거 전에는 저렇게 고개 숙이고 유가족의 모든 여한을 풀어주겠다고 얘기한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가라. 그죠? 지난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 짓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한 짓이라고. 4월 16일 날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7시간 동안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4월 말에 그 분향소 찾아가서 저 쇼를 꾸몄고 그리고 5월 15일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눈물쇼를 저렇게 했어. 그리고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7월 730 재보선까지 조용했지. 그거 딱 끝나자마자 8월 달에 현실로 돌아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가족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나가라 그러고 쫓아내고 그런 거야. 거기에다가
전날 발표하면서 부른 이름도 틀렸어. 왜 틀렸냐면 그 눈물 흘리느라고 프롬프터를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은 거지. 그게 대한민국에서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이야. 전 세계에, 그래, 전 세계까지는 뭐 그래, 아프리카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무슨 부족들도 있으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구하지를 못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배가 애들을 수백 명을 태우고 이런 사고가 나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 갇혀있는데 구하지도 못하고 구조작업도 방해하고 저렇게 쇼를 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잊어라! 진상조사는 무슨 진상조사냐! 이런 나라가 또 있겠어? 이런 나라가 또 있겠냐고, OECD에. 이미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이거는 정권 그만둘 사건이라고 얘기했어. 자, 이런 이 세월호 문제, 이거 누구 때문일까요? 이 세월호 문제, 아까 얘기했던 선거제도의 문제야. 매번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전라도의 인구가 작아. 경상도의 인구가 2배 반이야. 전라도 인구가 500만이고 500 몇십만이고 맞죠? 비슷하죠? 하여튼 전라도 광주 다 합쳐갖고 500 몇십만이고 그리고 이 경상도가 1300만이야. 2배 반이야, 2배 반.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도 2배 반이야. 그러니까 근데 경상도에서는 새누리당 아니면 당선되기 어렵잖아. 물론 가끔 가다 울산이나 이런 데에서 진보정당이 되기도 해. 무소속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서 무소속 되면 대부분 새누리로 들어가잖아. 경상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새누리로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 나와서 새누리 들어간 사람들이잖아. 내 고향은 서울이야. 네 고향은 전라도니? 내가 이런 얘기하면 맨날 전라도냐고 내 고향을 물어보더라고. 네 고향이 전라도라고 내 고향이 전라도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 난 서울에서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 경기도 개성뿐이야. 개풍군 면민의 소속이야. 우리 엄마 충청도 공주 사람이야. 그러면 신랑이라도 전라도였으면 좋겠지? 안 됐지만 신랑은 경상도 사천이야. 까불 다 뒤져. 자, 그래서 이 호남의 인구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근데 경상도가 국회의원 수가 2배 이상이에요. 많아요. 그러니까 매번 선거를 하면 이 수도권에서는 반반 나와. 수도권에서 반반 나오고 충청도에서는 새누리당이랑 뭐 반반이지만 새누리당 우세하고 전라도에서 민주당이 나와봤자 그 인원 숫자가 2개 합쳐야 새누리당 경상도를 못 이기는 거야. 경상도 강원도를. 그래서 매번 새누리당이 이기는 건 뭐 때문이야? 저기 때문에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선거 구조 때문이야. 이 구조하에서는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건 결국 새누리당을 당선시키는 지름길이에요. 이 구조는 뭐 그렇지 않다. 진보 야당이 당선된 예도 있지 않느냐. 진보 야당이 당선된 의석수보다 새누리당 당선된 의석수가 훨씬 더 많어. 진보 야당과 야당 다 합친 수보다 그렇게 야당이 분열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당선된 의석수가 훨씬 더 많다고. 야당의 분열은 새누리당 당선의 지름길이야. 야당의 분열은 새누리당 당선의 지름길이라고.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야당이 하나로 뭉쳐야 돼. 그걸 못해서 국민들이 희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투표율을 비교해보잖아요. 야당이 이렇게 분열돼서 나온 지역은 투표율이 훨씬 낮아요. 야권이 단일화된 지역하고 야권이 단일화되지 않은 지역하고는 투표율이 달라. 그게 국민들이 투표하러 나오는 건 야권이 하나로 뭉쳐있으면 투표할 맛이 나는 거야. 야당이 분열되면 각자 정당의 지지자들이 나와서 투표를 많이 해서 원래 올라가야 되잖아. 아니라고요. 투표를 비교해보면 야권이 단일화된 데는 투표율이 좀 높고 야권이 분열되어 있으면 투표를 아예 안 해버려 사람들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네가 광주 사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네가 지금 뭐 위치를 찍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자빠졌냐? 네가 광주 사는데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정치 개혁을 해야 돼. 정치 개혁. 그래서 이 야당들 다 섞어갖고 쓸만한 놈으로 새로운 당 만들어라. 죽어도 말 안 들어. 죽어도 말 안 들어. 절대로 저것들은 그 당에 당권 쥐고 싶어가지고 야당으로 분열되어 있는 놈들이라 아무리 우리가 합치라 해도 말 안 들어. 결국은 국민들이 국민공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공천위원회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지정하는 수밖에 없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이 돼. 그럼 잡혀가는 거야. 잡혀갈 각오하고 그걸 해야 돼. 아니라면 또 하나의 방법은 가장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을 하나 골라서 거기에 국민들이 대거 그 당으로 몰려 들어가고 그 당에서 국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네트워크 정당, 인터넷 정당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인터넷 정당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당의 운영 방향을 요구하고 당대표 선거에 참여하고 그런 방법이 있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감옥 가서 한 30년 썩을 각오하고 내가 300명 지명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 하나를 골라서 인터넷 정당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게 좋을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판단해 보세요.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개혁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이 국민들이요 새누리당의 문제점 모를 것 같아? 다 알아. 국민 65%가요 새누리당의 문제점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투표 안 하고 왜 그냥 선거를 아무렇게나 하느냐 물어보면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절망한 거야. 어차피 뽑아줘봤자 민주당 저 새끼들도 새누리당한테 잘 보이려고 새누리당 해바라기 하는 놈들 아니냐. 진보 야당은 나와봤자 어차피 당선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려고 그러는 거야. 국민 40%의 마음이 그래. 국민 65% 중에 국민 65%는 국민 65%는 새누리당이 잘못된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40%가 정치에 무관심하냐?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될 가능성이 없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포기하는 거야. 이게 국민의 절망의 원인이 바로 정치인들이라고. 지금 정당 모습에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거야. 희망이 안 보이는 거. 그죠?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모습인 거야. 이걸 바꾸는 방법은 국민공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300명 감옥 가거나 아니면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을 인터넷 정당으로 변신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세정연 안에 박지원 이 사람이 문제야. 박지원이 네트워크 정당을 반대하고 있어. 모바일 투표를 반대하고 있다고. 왜? 그 모바일 투표를 하면 자기가 주부르는 자기의 지시대로 투표하는 대의원들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세정연에서 네트워크 정당 인터넷 모바일 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야. 그런 방법은 박지원 지역구에서 박지원을 압박하는 거야. 박지원 지역구에서 박지원 물러나라. 그런 식으로 정치할 거면 정치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박지원 지역구민들을 나서줘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투표, 인터넷 정당 하라고 그래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온 국민은 아니죠. 맞아요. 35%의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행복하죠. 35%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행복하고 나머지 65%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됐어? 65%의 국민이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박지원과 이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이런 사람들 때문이야.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 정당 반대하고 모바일 투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희망을 못 갖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이 독재가 수십 년 계속될 수 있다는 거야. 박지원 지역구 여러분들이 나서줘야 돼요.
박지원 지역구에서 박지원 정계 은퇴하라고. 이제 그만 물러나라고. 왜 네트워크 정당, 모바일 정당 반대하냐고. 여러분이 나서서 싸워줘야 돼요. 독재는 무슨? 이게 독재로 안 보이면 가서 중학교 사회책 다시 읽어봐.